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진선미 위원장의 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당과 손발을 맞춰온 정부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당 정이 엇박자를 내며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양수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꾸려진 부동산 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위주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죠? 일단 부동산 특위 자체가 전에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뀐 측면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실거주 요건이 맞추어지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인 그런 규제 완화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LTV라든가 그다음에 뭐 DTI라든가 뭐 그 외에 DSR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서 현재 있는 현금보다도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과도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는 서민들의 어떤 그 세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주겠다라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건 또 이제 종부세 경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순위가 후속으로 밀린 느낌도 있고 또 다시 그걸 다잡으려는 조짐도 보이고 여당 내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당 내에서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이다 아니면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굉장히 그 강성 친문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고를 같이 했던 오래된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여당 측이지만 보수 진영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약간 각각 나눠져 있을 건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약간 좀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 바뀌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한 어떤 그 국토부 장관들도 이전에 있던 당대표라든가 이전에 있던 장관들과는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는 또 주류인 현재 여당의 주류인 또 그 분들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약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뭔가 완화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다가 다시 뭔가 반대에 또 부딪히고 또 튕겨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계속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건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거고 이제 보유세의 또 다른 측면이 재산세인데 일단 재산세, 1주택자 재산세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것, 뭐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노영욱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재산세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로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제 보유세 하나의 어떤 큰 축이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부과하는 시점이 이제 보통 연말 가까운 시점에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는 당장 6월 1일 날 딱 재산세에 대한 과표가 결정이 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 7월, 9월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지금이 5월 아직 이제 중순이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서둘러야 되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자, 지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진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송 대표가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 90%까지 풀어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대출 완화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는요, 특히 부동산 이제 시장을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 경제에 그 친한 어떤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시각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영받을 만하다라고 그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지금은 보면 대출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가 대출의 비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역과 그다음에 또 주택의 가격으로 이 대출의 비율을 나눠놨거든요. 네. 그 지역이 뭐 조정대상 구역이냐 투기가을 지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이하냐 아니면은 9억에서 15억이냐 15억 이상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놨는데 구체적인 그 대출을 빌리는 차주 입장의 어떤 고려라든가 이런 어떤 형성들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좀 낮은 그런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20대,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출범한 지 얼마,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역시 청약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 일반 매수를 하더라도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낮은데 뭐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사적으로도 계속 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진국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LTV라든 DTI를 갖다가 뭐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LTV를 뭐 90%뭐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그런 느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사실 뭐 주택 가격에 대해서 40%, 뭐 그다음에 뭐 50% 이렇게 제한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제한하는 나라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DTI라든가 이런 소득 기준으로 해서 뭔가 또 비율을 갖다가 맞추는 이런 형태는 꽤 있는데 이것을 둘 다 규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규제 완화 같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전 세계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어떤 그런 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결국에는 당정 간에 이런 그 절충점을 찾아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시가가 뭐 올해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최종 확정되는 과정 중에 있죠.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가 대폭 늘 거라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1주택자들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 상당수 늘었다는 거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일단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정부는 실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네. 전국의 3.7%밖에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전체 국민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많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유 부담이 좀 늘어나고 보유되는 대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약간 부유세 개념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 네. 일각에서 여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당 말고 또 이제 정부 이제 조직 내 관료들도 이런 종부세에 대한 완화라든가 종부세 대상이 너무 높아지니까 종부세 과표를 갖다가 조금은 인상을 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좀 숫자를 좀 낮추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다시 슬그머니 이게 무마되거나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그것은 역시 뭐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게 종부세 많이 걷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종부세 규모를 보니까 2019년에 1조 원이 채 안 됐는데 올해 이게 6조 원을 넘어설 거다. 그러면 2년 만에 6배가 된 건데 사실 어떤 세금을 막론하고 6배가 2년 사이에 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급격한 거라고 봐야죠.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숫자가 현실화 수치만 된다.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그러니까 개인 종부세도 6배 늘었고요. 네. 뭐 이것은 개인은 아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9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세금이라든가 세율을 이제 놓고 봤을 때 뭐 갑자기 2배, 3배가 아니라 한꺼번에 뭐 불과 한 2년 반 사이에 이 정도로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6배가 늘었다라는 얘기는 그분들도 물론 주택 가격이 올라서 나름의 또 고무가 된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네. 당장에 내가 이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는 캐시플로우 자체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은 경우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내수 진작에는 약간 좀 악영향을 끼치는 또 그러니까 반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종부세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항상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올리자라는 논의는 항상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 너무 오래된 기준이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도 사실 9억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당 내의 반발 여론에 부딪히면서 다시 또 수그러드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다시 여쭙게요. 이 9억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지금 상황에서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 집값이 웬만한 집들은 서울 또 수도권, 그다음에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마 2017년 1월, 그러니까 2017년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이상 올랐어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국토부라든가 이런 정부 측에서는 그 집가 상승률을 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들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낮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얼마 안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정도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현황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뭐 가격도 많이 바뀌었는데 동일한 기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세금만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부터 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정부 정책을 다 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뭐 세무사들도 명확하게 몰라서 뭐 3-4명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대책도 나왔고 많이 변했죠. 근데 지금 또 변화의 이 시점 앞에 또 있습니다. 이게 자칫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지금 당정과 또 엇박자 분위기도 나는데 부동산 정책이 또 표류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요. 첫 번째가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조치 때부터 네.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재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또는 규제가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조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24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6.19 조치부터 시작을 하면 25번.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25번이냐 24번이냐의 어떤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름대로는 일관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일관성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똑같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조 자체가 정부의 규제라든가 정책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정책 만능주의? 예, 그런 네. 어떤 느낌들이 있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기준은 계속 여태까지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간에 있었던 정책들을 나올 때마다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적응이 안 되고 또 별도로 공부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 속도도 빠르고 계속 정책에 겹주쳐서 계속 정책이 나오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다 해결하기 힘들고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이미 예전의 정책인데 이미 바뀌었는데도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저도 가끔씩 모니터링 해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옥상옥 같은 정책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정책을 만드신 본인들도 다 알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잡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최양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